외교라는 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고도의 지혜로운 행위가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좀 더 그런 멋진 활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직책이 있는데요. 국회 상임위를 진두지휘하고 때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입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연말 연초를 맞아 틈틈이 국회 상임위원장과 특별 대담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중진 이광재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몇 달 만에 또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서 감사합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 이제 드릴게요. 국회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의사봉을 잡으신 지 이제 약 석 달 정도 되신 거죠? 네네. 네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 중심을 잡아야 되는 아주 그 중책을 맡으셨는데 풍부한 외교 경험을 이제 갖고 계신 만큼 그야말로 이제 딱 맞는 자리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3개월 동안의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싸우지 않는 상임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1차 목표였고요. 아,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좁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그 동일한 컨센서스를 갖고 국가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여야가 따로 외교 전략을 가지면 우리 케네디 대통령이 사실 내치의 실패는 정권을 잃으면 그만이지만 외교의 실패는 나라의 존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여야의 컨센서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네. 쉽지만은 않아요. 네네. 여야의 합의. 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 자리를 이어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감을 또 치르셨고요. 지금도 외통위원장으로서 아주 다방면에서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외통위가 좀 주력했던 현안 그리고 성과를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 관리가 10년, 20년 백악관이나 미 상원을 출입을 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가 언론도 우리가 지금 백악관 출입 기자가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국을 만들어서 10년, 20년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새로운 외교의 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확실히 아는 우리가 외교의 틀을 짜자는 것이 여야의 좀 합의에 이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국회 사랑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회계를 확실히 강화하자. 그 G7에서 G20 국가에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이 오게 되면 일로 초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야 의원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비공개 토론하고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높여나가는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G7에 맞는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이번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다부처와 해당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특파원을 한 10년, 20년 되는 체제를 만들려면 연합뉴스 예산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문광부 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BTS 같은 거기에 그거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는 학생이 1억 5천만 명쯤 되거든요. 이런 건 또 문광부의 일이기도 하고 교육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최초로 다부처의 기획관리실장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우리가 외교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학기술 외교는 과기부 기조실장,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와 문광부 이렇게 해서 다부처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주는 사상 초유의 일을 했는데 네.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부처 간의 컨센서스 합의도 또 도출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처간 칸막이가 제일 문제잖아요. 네. 기술 전쟁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과학기술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 관리가 과학기술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과기부랑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좋은 네. 성과가 있었네요. 네. 외통위 관련 이제 주요 현안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막바지에 이제 이르는 걸로 이제 전해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난관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비핵화 조항에서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고 미중의 또 패권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일본의 반대 기류 같은 이게 난관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이 상황에 이 종전선언 문안 합의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결국 계기는 저는 베이징 올림픽 때 한번 계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북한도 결국은 바이든 정부랑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한번 회담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해놨는 게 그게 바이든 대통령 지켜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만나질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일 때가 제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되면 공화당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진보 보수가 엇갈리면서 한미 관계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 번에 더 회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종전 선언은 우리가 하긴 해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아, 종전 네네. 선언을. 근데 네. 북한이 당시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걸 요구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관계가 오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이 종전 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입구로 삼자는 게 정부 구상인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한반도라는 체스판에 을이 아닌 우리가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외통위의 지혜를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통위의 향후 구상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좀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도 그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랑 이게 다 합쳐가지고 영국이 됐잖아요. 네. 독일도 결국 프로이센이라는 이 독일이 통일됐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 아니에요? 일본도 그 전란의 시기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일본이 됐거든요. 네. 미국도 연방제니까 오늘날 미국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은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하나를 만드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나라의 운명이 생긴다는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그럼 남북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인도적 지원 문제. 근데 인도적 지원 문제는 사실 국내 국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기 대여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을 지원했거든요. 그때 경험을 빌려보면 우리가 그 인도적 지원 부분은 루즈벨트의 무기 대여법처럼 일종의 대여를 해준다. 언젠간 갚아라. 라고 하는 지혜. 그다음 또 하나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체제의 안전성을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거. 그다음엔 비핵화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제 경제를 제재를 완화하는 건데 네. 그 분에서 저는 남북한 FTA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한미 FTA를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남북한 FTA를 합시다라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FTA가 뭐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북한 FTA를 하게 되면 결국 메이드인 그 북한에서 만든 제품이 메이드인 코리아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서로 윈윈되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임해야 우리가 체스판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봅니다. 꿈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네,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외통위의 이제 한반도 평화 구상까지 이제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이제 독도 방문을 트집 삼아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이제 불참하는 이런 외교적 결례를 범했는데 외통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비대가 있으니까 경찰청장이 방문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 한미일이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협상에서 일본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번에 독도 방문을 핑계로 한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참 적합하지 못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꼭 한국하고 일본하고 회담을 할 때 미국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세계화에 맞고 누가 더 보편적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 네. 그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때 그때 그 마크 램버트 우리가 그 전 주한 미 대사하고 자누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을 일본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다 같이 회담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회담을 계속해 보니까 한국의 입장이 맞다는 걸 미국이 알게 됐고 미국이 그 경제 제재를 하지 말라고 일본을 굉장히 압박을 세게 했는데 결국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이 한미일이 함께 만나서 했을 때 공정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위안부 문제를 한일 문제로 풀지 말고 사실 대만에도 있고 다른 나라도 많거든요. 이럴 때 국제사회 이제 우리 국력에 맞게 국제사회의 다양한 나라의 협력을 얻어서 유엔에서 정면 승부를 해서 당당한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현안들 외에도 외통위가 이번 그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한 2004년도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그다음에 뭐 펜타곤 다 갔었는데 그때 한 미국의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에 와서 다른 당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러면 다른 당이 와서 다른 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국 이러면 그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갈 때는 우리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나 김부겸 다 여야를 섞어서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내치는 사실은 뭐냐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는 중국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야가 동수로 이사를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이번에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여야는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그래야 외교의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만들고 싶어요. 네, 네. 네,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경선 후보로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한테 시국이 느리게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바쁘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대선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호가 또 바다 위에 오르게 되는데 민심의 바다를 또 잘 항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내려놓으셨잖아요. 네. 저는 빠르면 2주 뒤에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역전할 거라고 봅니다. 2주 후에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민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정치 보복을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결국 민생 문제가 결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과거로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민생과 미래라는 문제, 그 경제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윤석열 후보는 저는 반사체이다. 이재명 후보는 발광체이다. 윤석열 후보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반사 심리가 어부바 지지도라고 저는 그러는데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라는 것이 꼭 맞지는 않지만은 기존의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분인이라는 이 자본주의 자체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네. 마치 미국의 샌더스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밑바닥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민생과 경제 행보를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저는 지지도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20, 30대는 편이 없잖아요. 우리 홍준표 후보를 봤을 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했던 우리가 모병제에 대한 과감한 생각, 그다음에 정시를 강화하는 거라고 해서 나는 다른 후보라도 좋은 정책이면 즉각 수용해 나가는 그런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도 역전은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으로 봐서는 단순한 정권 재창출 의미 없죠.
그리고 단순한 정권 교체 의미가 없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정권이 나와야 전 미래로 가고 민생으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 상황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이제 선대위가 일단 가동을 했는데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빠진 상황에서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이 삼김 체제라고도 이제 뭐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삼김 체제를 두고 구태 세력의 이합 집산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건가요? 우리는 좀 미래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 첫 선대위 할 때 그 강을 건너고 나면은 이 타고 온 배를 불태워 버려야 신대륙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초재선 중심,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된다.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20, 30대는 완전히 신인류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옷도 안 입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 같은 데서만 이게 유니폼 입고 선거운동한다. 이게 뭐 애들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자기 색깔을 가지고 분명하게 새롭게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차라리 이준석 대표하고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난 너무나 그건 당연하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자꾸 이렇게 패싱되면 될수록 저는 점점 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떨어질 거다. 그리고 김종인 박사님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뭐 주접을 떤다는 얘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박사님으로서 나는 좀 원로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좀 왜 윤석열 후보 영선이 되고 이준석 후보 영선이 되고 이재명 후보가 영선이 됐느냐. 국민들은 무능한 싸우는 여의도를 뒤집어 엎으라. 혁명을 하라고 지금 국민들은 요청하고 있는 건데 과거로 자꾸 가자고 하는 것 자체는 정치권의 이합 집산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은 여의도를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에 다이너마이트 선대위가 있잖아요. 네. 다이너마이트가 해서 낡은 정치를 부셔버려야죠. 우리 2030 강아랑 앵커 신인류인데 마지막 질문 드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외통위를 상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상원위원장이 되시겠네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들어보고요. 네. 또 민주당 중진으로서 이번 대선 필승 전략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그 아까 미국의 USCC처럼 여야가 동수로 만드는 국제 전략을 만드는 걸 꼭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확실히 국가 재정을 통해서 국가는 이제 집 그리고 보육과 교육 그리고 노후연금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나라를 만든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은 국가 부채가 높고 개인 부채가 적거든요. 우리는 국가 부채가 낮고 개인 부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집 문제, 보육, 교육 문제, 독일 같은 건 학비가 없잖아요. 연금을 주는데 우리는 집도 당신이 알아서 사야 되고 애들 공부도 국민이 알아서 해야 되고 연금도 본인이 벌어서 해야 되니까 국민의 삶이 고달픈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600조 예산을 쓰고 산하기관 600조, 1200조를 쓰고 국민연금, 교원공제, 군인공제 갖고 있는 돈이 2000조 원이거든요. 이제는 보육, 교육, 집, 노후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걸 확실하게 하고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디지털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요. 네. 지금 100만 명의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럼 우리가 전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바꿔야 되고 대학교 과를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겼는데 교육혁명을 이뤄가지고 많은 지금 기업에 가면 사람을 못 구한다고 그러고 대학교 가면 취직이 안 된다고 젊은이가 정말 힘들어 하는데 네. 아주 교육혁명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하는 것. 또 하나는 국가의 돈 쓰는 방향을 이제는 보육과 교육, 알겠습니다. 주택, 연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개인의 운명도 좀 국민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왜 나라는 선진국인데 국민이 이렇게 살기 힘드냐? 왜냐하면 돈 쓰는 방법이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올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이제 어떻게 보내실 건지 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저희가 이제 이 사랑제를 이용해서
외국의 주요 인사가 오게 되면 비공개로 여야 어떤 의원이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CEO를 초청을 해놨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고 올 크리스마스를 한 3년 전부터 저작권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국가 예산을 넣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질 겁니다. 그거는 희소식이네요. 저와 민주당의 선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크리스마스가 더 조용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 외통위가 주력했던 현안과 성과 그리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